특별 대담 이지성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튜브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유튜브도. 이지성 TV요. 네네네. 아, 구독자가 많아요? 한 30만 정도 될 것 아, 그러세요. 네. 예, 이지성 TV 유튜브도 좀 같이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지성 작가님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희 고성구 TV는 처음이십니다. 예,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책 한 권을 들고 오셨는데 우선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지성 작가입니다.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요? 아, 예. 네, 어떤 책입니까? 제가 슈퍼맨 목사님이라고요. 네. 탈북인을 4,000명 넘게 구출한 목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하고 5년 동안 함께 중국 단동이라든지 태국, 라오스, 베트남 같은 현장에 직접 가서 탈북인들을 구출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걸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럼 1만 킬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만 킬로는 이제 북한에서 네. 중국 거쳐서 동남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리가 네. 1만 킬로미터. 1만 킬로입니까 그게? 예, 자유와 인권의 거리라고 하죠. 네. 그냥 그 4킬로만 걸으면 판문점 넘어서 사실 문재인이 보니까 한 두어 발 그냥 그거 한번 가던데. 사실 0킬로죠. 0킬로인데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무관심하고 그래서 저는 그 1만 킬로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더 크지 않나. 네. 마음의 거리는 한 1,000만 킬로 되지 않나.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탈북민 돕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탈북민 돕기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구출 작업이죠. 이거는 탈북민 돕기는 사실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이게 도대체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 인권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우파 방송이니까 우파적 이야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되게 특이한 얘기를 두 가지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주체 사상파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인권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저는 이제 한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네. 북한 인권이야말로 이제 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파는 인권에 무관심합니다. 굉장히 무관심하고요. 그런데 사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자유국가에서 공산국가를 해체할 때 마지막에 사용하는 무기가 인권입니다. 네. 소련 해체가 레이건 대통령의 인권 정책이 최고로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네. 이 인권 전쟁을 좌파가 가져가면 이제 자유 베트남 꼴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베트콩이죠. 호치민 그 공산주의 세력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서방 세계를 이렇게 흔들었고 네. 결국 전쟁을 끝내자. 전쟁을 끝내야 이제 인권을 위한 것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네. 결국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2년 뒤에 자유 베트남이 적화가 되죠. 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은 사실은 이제 우파 시민들은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는데 이 책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제가 탈북인 구출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그건 이만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제가 그런 책을 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책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향과도 저는 일치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 중에 이만갑하고 다를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요, 이만갑 같은 책을 제가 쓸 이유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만갑 같은 책을 쓸 이유가 없다. 그 이만갑이 뭐죠? 이만갑이 이제 탈북인들의 탈북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만갑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결론은 제가 탈북인에 대한 책을 썼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파 시민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또 국민의힘 정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모르고 계신데 그 대한민국 그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 좌파는 30년 동안 인권 전쟁을 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굉장히 사실은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좌파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주사파 좌파 세력이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문재인은 5년 만에 다 해냈어요. 거의 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상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는 이제 결론이 주한미군 철수죠. 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결의안이 통과되는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하원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계속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언제 그게 통과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에 HR 3446이라고 한반도 평화 법안이죠. 그래서 이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딱 세 개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 베트남이 이렇게 적화가 됐죠. 네. 딱 그 순서인데 우리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문재인이 그 자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왼쪽 세력의 그 방향이 북한식 적화 통일에서 자유 베트남 그 적화 통일로 바뀐 겁니다. 베트남 네. 그쪽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재인의 그 자서전에도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한 게 문재인인데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미국 의회입니다. 근데 미국 의회가 한 600명 정도 상하원 의원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에 원래 그 HR 3446이라고 한반도 그 평화 법안이라고 있어요. 딱 민주당식 평화, 북한이 이야기하는 중국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 법안이죠. 이게 그 원래 한 10년 전에는 5명이 서명을 했어요. 미국 의회 의원이.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 59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그동안 종전선언에 반대해왔던 그 공화당 상원 의원도 한 명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똑같은 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애국을 외치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외쳐도 미국 의회에서 끝납니다. 미국에서 끝나면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뭐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 이미 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 연방제로 바로 들어가죠. 네. 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말하는 북한 인권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네네. 그런 것들을 막는 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적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작가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지금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예. 네네. 그 한두 가지만 좀 더 되짚어서 네네네.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식 적화에서 남베트남식 그렇죠. 예, 네네. 적화로 전략을 바꾼 것 같다 이런 말씀 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식 적화라는 건 이제 무력 통일이죠. 네. 남조선 해방. 네. 김일성과 김정일이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무력으로 뭐 남한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또 남한에서 어떤 이제 간첩 세력을 계속 만들어서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주사파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완전 네. 주체사상파 세력을. 그게 기존의 이제 북한식 전략이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베트남식 적화 전략은 뭐냐면은 그 문화 전쟁입니다. 네. 뭐 그람시 진지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베트남이 적화될 때 이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이제 민족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인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민족끼리 이제 평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 땅에서 민족끼리 전쟁을 끝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온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이제 그 당시 베트남의 종교인들, 뭐 신부 또는 목사 또는 승려, 스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주도를 했고 대학 교수, 지식인들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을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네.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래요. 지식인들이 나서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말씀하신 그 이제 월남이 적화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승려들이 분신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것도 월남의 그러니까 자유진영 정권 네네네. 좀 부패한 정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네. 그 정권의 성격은 우리 자유진영 정권이었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 자유진영 정권을 독재고 반인권 부패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분신을 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것이 당시 이 세계와 이 월남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네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지성 작가가 말씀하시는 그 인권을 무기로 그렇죠. 네. 좌파들이
그 적화를 해나가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 네. 이런 쪽에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걸 네.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브래드 셔먼이에요. 그럼 이제 브래드 셔먼이 그럼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냐? 뭐 제대로 네. 몰라요. 그럼 이제 브래드 셔먼이 그럼 왜 이런 평화 법안을 주도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냐? 1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뒤에 그 한인 인권 단체들이 있어요. 아하,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인권 한인 단체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래야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진짜 이게 진정한 인권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브래드 셔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뭐랄까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된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예, 미 의회에서 이제 그 하여튼 문재인 정북 주사파가 굉장히 치밀하게 또 아주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그 미국 의회에서 이 평화협정 이 결의안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여튼 무진 노력을 했어요. 저것들이. 그런데 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네.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한 또 움직임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결과는 없습니다. 예.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그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네. 좌파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결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네. 네. 우파의 정말 안타까운 점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전략을 모르니까 그러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파에서 뭐 했다고 뭐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뭐 했다 네. 뭐 이런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 미국에는 돈을 $10,000 내면 가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30분 만나서 티타임을 30분 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후원금을 내면요. 그렇죠.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고 와서 내가 음.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꽤 있죠. 네. 그 워낙 그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그 한 하원 의원은 네.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돈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아하. 나는 한국 사람들과 종전선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 예, 그게 사실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파의 현실입니다. 우파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을 비롯해서 지난 30년 동안 또는 지난 10년 동안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파가 진짜 활동을 했다라면은 종전선언안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더 세집니까?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해야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최근 1만 킬로미터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대개 우리나라로 이제 그 들어오니까 네네. 그게 이제 대개 1만 킬로다 해서 이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들의 그 스토리를 행로와 스토리를 쓴 책이지만 네네네. 이 책을 쓴 진짜 목적은 네네. 인권을 무기로 적화야역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을 그러니까 경계하고 제가 이제 뭐 잠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미 하버드라든지 또는 그 미국 하버드라든지 그럼 지금 뭐 영국 옥스퍼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또 이스라엘의 그 노벨상 15명 그 수상자 배출한 뭐 히브리 대학교라든지 텔아비브 대학교, 하이파 대학교 이런 데서 다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버드에 가서 하버드라든지 또 미국의 이제 이런 곳에 가서 이제 한반도 인권 전문가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하버드 개건 교수인 분도 계셨고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한반도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그분들이 알고 있었던 한반도 인권, 대한민국 인권은 첫 번째가 5.18 인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 위안부 인권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대한민국도 이슬람 난민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세 가지고 북한 인권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식
한반도에서 전쟁부터 끝내야 되지 않겠냐. 네. 이게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인권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그분들은 아니고 뭐 딱 한 분한테 던졌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좋습니다. 그 당신 말대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한반도에 전쟁이 끝난다고 합시다. 평화가 왔다. 예.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유와 인권을 되찾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미국 우리 이 대단한 분처럼 뭐 이렇게 말도 자유롭게 하고 종교의 자유도 갖고 이동의 자유도 있고 행복하게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갑자기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지난 그 20년 동안 많은 한국 인권 전문가들을 만났고 많은 한국의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미국 행정부나 이런 데 많은 이제 그 자료를 주고 그랬는데 네. 이지성 작가 같은 질문을 처음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자기는 당연히 한반도에서 전쟁만 끝나면 한반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랄까 북한 문제, 중국 문제도 다 해결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자기는 여태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주사파 네. 좌파 세력이죠. 네, 좌파들만 만났던 모양이네. 아니 우파들은 안 만나니까요. 가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우파가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지. 네. 예를 들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인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히브리 대학교 이런 데서 북한 인권 1만 킬로라는 책을 가지고 특강을 했을 때 네. 유대인들은 펑펑 울어요. 그리고 다 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네. 뭐 10월 달에 와서 뭐 북한 인권 전시회를 해 주십시오. 저희 네. 학교에 북한 인권 부스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네. 뭐 부총장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초대도 그런 분들이 하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한인들이 모인 자리에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은 두 부류로 나눠요. 딱 반절로 나눕니다. 한쪽 부류는 이제 뭐 우파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일반 국민들이신데 이분들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퐁퐁 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작가님 북한 가봤어요. 북한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뭐 훼손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 예.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뭐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내각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트럼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 가도 우파로서 이런 종전선언 이런 거 반대 활동을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쪽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네. 그냥 거의 90% 이상이 다 그 민주당 스타일에. 근데 그들은 30년 전에 이미 넘어가서 30년 동안 그 엄청난 걸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파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프랑스다. 또 독일이다, 영국이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우파는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심하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보편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유 우방 국가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인데, 네네네.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권의 글로벌성, 보편성 이것에 예. 부응하는 이 적절한 행동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 이 점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게요. 네. 그 자유우파는 인권 전쟁에서 앞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거는 정말 우울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동해안에 다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보트 타고 네. 탈북인들이 남한으로 오듯이. 왜 그러냐면은 자 좌파가 왜 인권을 다 가져갔냐면 노무현과 김대중과 문재인 아니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재명까지 세 명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 사람의 공통점이 걔네 무엇일까요? 변호사인데다. 인권 변호사죠. 예.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인권 변호사입니다. 자칭 인권 변호사인데. 하지만은 그들의 인권은 우파는 무시하지만 전 세계는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제가 정말 뭐 처음 뵌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방금 대표님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권 전쟁에서 진 거거든요. 무시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팩트로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 맞습니다. 팩트 맞는데 노무현이 잘 알고 문재인이 잘 그들의 알고 인권은 가짜 인권이죠. 그자들이 가짜 인권이죠. 가짜 인권인데 거지, 진짜 그런데 인권 변호사는 그게 되게 없다는 말이에요. 세계에 먹힌다라는 거죠. 아니, 미국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예. 먹혀서 네네네. 그 허구를 어떻게 드러내고 맞습니다. 벗겨내는가 하는 네네.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예, 고민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네, 거죠.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근데 우파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 없어요. 네. 사실은 우파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죠. 그건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이죠. 그런데 저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라고 스웨덴에 있습니다. 네. 그 라울 발렌베리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을 10만 명 넘게 구출한 그 스웨덴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이 라울 발렌베리가 발렌베리 가문 사람이죠. 발렌베리는 이제 스웨덴의 그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LG 현대를 합한 기업입니다. 네. 100년째 세습 5대 세습 가문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가문의 출신인 라울 발렌베리가 유대인을 1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 구출했고 마지막에는 소련군한테 끌려가서 독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비브에 가면은 이 양반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드바셈이라고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도 이분을 기리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웨덴 인권 발렌베리 연구소, 스웨덴 발렌베리 인권 연구소가 세계 최고 인권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는 굉장히 인권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저개발 국가도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가장 인권을 열심히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를 찾아가서 협약을 맺습니다. 네. 인권 협약을. 대한민국은 어딘지 아십니까? 11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11년째 대한민국의 한 도시랑 자매교련 같은 걸 맺어서 이 도시를 세계 최대 인권 도시로 만들어 줬습니다. 올해도 발렌베리가 주최하는 인권 평화 그 인권 행사가 그 도시에서 열립니다. 그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도 인권 연구소에서 와 보니까 그 우파는 인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우파 좌파 대한민국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인권이 최고라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저 이시정 작가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굴곡진 현대사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이 건국과 근대화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이 동원 체제를 일시적으로 채택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원 체제가 이 세계의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나 인권하고 함께 가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동원 체제에 저항했던 이 좌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독점하게 됐던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인권을 광주가 독점하게 되고 지금 그 스웨덴 인권연구소가 광주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역사의 한 면이고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독점해 왔던 좌파들이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존중했던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허구를 드러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북한 인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독재한 건 사실 아니냐. 그렇게 독재에 맞선 사람들의 이 인권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들의 주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다. 제가 그랬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비판하는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독재라는 거는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 정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거야말로 인권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 뭐 광주 인권 또는 여성 위안부 인권 이쪽으로 한반도가 모두가 다 됐고 이거를 이제 막는 그 우파 세력이 없었더라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또는 심지어는 이제 뭐 군부 독재를 했던 군사 독재를 했다고 이제 평가받는 이런 대통령들이 없었더라면은 한반도는 베트남처럼 적화가 됐을 거다. 그럼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당신을 만나는 일은 없다. 나는 수용소에 가 있거나 난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5.18 인권,
그다음에 여성 위안부 인권,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권의 가치인 줄 알았고, 그래서 제가 뭐 윤미향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요. 막 기사를 예, 보여주면서 아니 뭐 윤미향 씨가 여성 위안부 넘버 원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놨는데 이 기사를 봐라. 이 사람이 탈북 여성 후보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협박을 한 사람이다. 뉴스 기사에 나와 있다. 내 주장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진정한 인권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북한은 지금 나치 치하보다 더 심한 상태다. 네. 당신들이 이런 인권에 동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치가 저지른 거에 선전부장 역할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더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 전쟁이 필요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북한 인권이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 이지성 작가가 말씀하시는 그 세계 인권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그 활동해 왔던 여러 연구소나 활동가들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한국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역사적 예, 컨텍스트를 예. 뭐 네네. 알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찾아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찾아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찾아가면 자유파는 되는데, 네네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왠지 민주주의 자유 인권 쪽으로 가면 왠지 좀 약해져, 작아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예. 전혀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제가 제 자랑에는 네.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왜 초대를 받았나, 왜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유대인들은 지금 한국에 계속 찾아와서 배우겠다. 그리고 네. 사실 6월 6일에 하버드 대학교 앤드루 교수님하고 하버드 대학생 14명 학부생이 신촌으로 와서 제 강의를 듣고 갔어요. 북한 인권 강의를.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게 이지성은 왜 통하냐? 왜 저는 당당하냐? 그거는 제가 목숨 걸고 실제로 중국 단동이라든지 네. 이런 현장에 지금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벌써 5번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 근거가 뭐냐? 네. 네 말을 우리가 신뢰할 근거가 뭐냐? 너는 그럼 말만 하는 사람이냐? 그럼 너의 액션이 무엇이었냐 그동안?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내가 그 탈북인을 4,000명 넘게 구출한 쇼파맨 목사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 만나고 지금 6년째인데 그동안 내가 이분이랑 같이 함께 작업에 참여해서 구출한 탈북인이 800명이 넘는다. 네. 그리고 또 뭐 영상 이런 걸 다 보여주죠. 나 이런 데 가서 목숨 걸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동양인이니까 좀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하여튼 네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인데 현장에 다녀왔다. 우리가 직접 구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제 그들은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면 이제 예. 서양인들은 사실은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안부라든지 5.18 이거는 다 지나간 옛날 과거의 일이고 이 사람들은 현재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당신들이 정말 싫어하는 입만 살아있는 인권을 하고 있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실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으네요. 저는 생명의 위험은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단동에 갔을 때는 그때는 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지도 잘 모르고 저 아프리카 봉사활동하는 걸로 생각하고 갔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한 사람이라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뭐 그냥 근데 이제 그 탈북 노부부를 만나고 그때 깨달았죠. 그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부위부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뭐 곳곳에 도청 장치가 있다. 그래서 외우라고 물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외우랬더니 막 되게 답답해하면서 아니 같이 있는 거 이거 발각만 돼도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독침 맞아 죽는다. 예. 바로 죽는다. 뭐. 그래서 그때 도망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단동은 사실 이제 중국 정부한테는 저희가 블랙리스트라 더 이상 못 가고요.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데는 이제 잡히면 징역 가죠. 징역 한 2년 정도 가는데 뭐 그거는 뭐 이런 활동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팀원 이제 중국 팀원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중국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15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병이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정신병 치료를 지금 병원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 슈퍼맨 목사님 오른팔 2명, 오른팔하고 왼팔 1명씩
이해하기 힘든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물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저랑 함께 일하는 목사님을 그 덤프트럭이 덮쳤어요. 네. 근데 이제 941승으로 살아나시긴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제 인권 영웅이죠. 이름도 밝힐 수 없고 이제 얼굴도 공개할 수 없는 이분은 북한에서 암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목숨의 위험까지는 없고. 네. 위험한데 안 가면 되니까 대신 이제 그 좌파 언론이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특히 더 탐사가 뭐 한동훈 장관 찾아가기 전에 저부터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1시간씩 막 허위 방송을 해서 저희 집 주소까지 다 노출해서 저희가 사실은 집이 이제 강남인데 그 집을 비워놓고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하고 정보기관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살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제 가족부터 먼저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고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런 이제 언론 공격이라든지 뭐 인신 공격 또는 이런 것들을 뭐 지금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희훈 총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탈북 피랍 인권연대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2006년에 조선중앙TV에서 이제 우리나라 공식 북한 정권 살해 대상 1순위로 올라간 사람이죠.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도희훈 너를 이제 민족의 반역자로 처단하겠다, 죽이겠다 공식 선언한 분인데 그분이 또 이제 1만 킬로 책 추천사를 강력하게 써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도희훈 총장은 별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랑 같이 일하는 슈퍼맨 목사님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영상을 이분한테 줬거든. 저희 슈퍼맨 목사님 북한에 내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이 촬영한 걸 줬고 도희훈 총장이 이걸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고 그 자유청년 동지라고 김정일 동상에 불 지르고 김정일 정권 시대에 김정일을 타도하자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또 슈퍼맨 목사님이 1만 킬로미터 주인공한테 보내고 이분이 또 도희훈 총장한테 보내고 이분이 또 일본 언론에 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 자유청년 동지의 뭐 경문이나 영상 또는 정치범 수용소 영상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죠. 정확하게 이제 도희훈 총장도 슈퍼맨 목사님한테 받았다. 슈퍼맨 목사님 내 북한 혁명 조직한테 받았다. 물론 이 조직은 지금 다 와해됐습니다. 다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다 처형당했어요.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 어쨌든 이 슈퍼맨 목사님은 정말 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고. 그럼 목사님은 지금 저기 공개적으로 뭐 신원이 공개되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 죽죠. 그래. 이제 암살조가 둘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이 가족부터 피신시키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저 댓글창에 몇 분이 차유람 선수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런 댓글을 올리셨거든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유람 선수와 뭐 부부시죠. 그렇죠. 네네네. 제 아내는 뭐 사실 그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강력하게 권유를 했죠. 그래서 6.3 지방선거 때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고요. 그 당시 뭐 언론 기사만 한 뭐 1000개 나왔을 겁니다. 아무래도 500개 이상. 그리고 막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됐고 뭐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거를 도왔죠. 그런데 사실 뭐 더 탐사를 비롯해서 좌파에서 저에 대한 이제 악질적인 공격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결국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절대로 정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락도 받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뭐 제 아내는 뭐 공천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좌파 언론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가 북한 인권 강의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제가 나경원 의원을 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북한 여성 인권이잖아요. 지금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지만 제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지금 북한 국경에는 경고 팻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라고요. 월경 여성 그러니까 탈북 여성이죠. 국경을 넘었다. 탈북 여성은 성노예로 팔려가고 어린아이들은 장기 적출용으로 팔려가거든요. 중국 공산당도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경고를 하고 잡아가요. 그런데 이게 4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북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도대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여성 위안부 인권하면서 사실은 여성 인권 천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울어진 여성 인권이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여성 인권이죠. 또 중국에 있는 탈북인 여성 10만 명이 넘는 여성인데 나경원 의원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연찬회 때 북한 인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외모 관련 뭐 품평회 같은 뭐 그런 식의 제가 매도를 당했는데 또 농담이죠. 권성동 의원이 먼저 한 농담에 대한 화답으로 농담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했다고. 그런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됐던 게 뭐냐면 여성 의원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사전에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가 그 이게 무슨 뭐 관종놀이가 아니잖아요. 정치가 이게 뭐 인기놀이입니까?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진지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정치인데 네. 이 국민에는 북한 여성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하셨어야 할 말은 이지성 작가의 북한 인권 강의 잘 들었다. 너무 좋았다. 연찬회 강의. 그동안 내가 정말 여성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북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한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의 외모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 이 부분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저도 정말 존경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역시 이분은 훌륭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왜 나 예쁘다고 하냐. 아니 뭐 그 제 입장에서 우리 장모님하고 나이가 같으신 분인데 아니 뭐 장모님한테 뭐 아름답다 뭐 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 그 잘못된 겁니까? 뭐 페미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저를 공격을 했고 여기 좌파가 달라붙어서 더 탐사까지 와서 저를 완전히 제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제 아내 이미지까지 박살이 났는데 뭐 국내임이라든지 또는 보수 언론에서 다 어느 누구도 당국대학교 서민 교수님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발언은 페미니즘적인 발언으로 자유우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황당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뭐 그 문체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 수영 선수인데 그냥 지지 선언했다고 차관을 주는데 제 아내한테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런 데 관심 있다라면 이런 활동을 왜 합니까? 제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뭐 거기 가서 문화 뭐 관련 뭘 하고 있겠죠.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최소한 같은 편끼리 뒤통수 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지 않나. 지금 네. 그 차이람 선수가 은퇴한 상태입니까? 그 프로 당구 선수를 은퇴하고 정치계로 들어왔는데 네. 정치권에서 지켜주지를 않으니까 제 네. 와이프도 뭐 당황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네, 네.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칩니다.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와서 여기서 어떤 제가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뭐 이제 좌파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유시민 작가 판매량은 저한테 비교하면은 제 무릎도 안 와요. 예. 저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작가고 네. 550만 명이 제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파가 지식인이 없다면서요. 뭐 유명한 문화인이 없다면서요. 네. 작가 중에서는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기 전까지는 유시민은 제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네. 이런 작가가 우파 발언을 하는데 연찬회까지 불러준 건 좋습니다. 그 네. 중요한 북한 인권 강의를 이런 하버드 뭐 오늘 했던 얘기 한 거예요.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예.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사람들을 믿고 누가 이렇게 저는 그렇다고 칩시다. 제 아내도 앞으로 누가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출판계, 문화계, 저기 스포츠계 좌파가 다 갖추고 있죠. 네. 우파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저한테도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네. 내 좌파에서 우파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작가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작가들은 거의 99.9%가 왼쪽이거든요. 그런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연찬회 사건이 일어나고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우파 절대 못 갑니다. 저 좌파가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저 우파도 못 갑니다. 저 그냥 조용히 살래요. 네. 형님이 가서 당하는 거 보고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네. 가장 걱정하는 게 출판계 모든 사람들이 이지성 작가 우파 가면 망한다. 그런데 연찬회 사건이 일어나고 연찬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 뒤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죠. 네. 최소한 쉴드 치는 발언 한마디 없었어요. 뭐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파 유튜브 뭐 일부는 좌파랑 똑같이 더 탐사랑 똑같은 논리로 저를 까더라고요. 이런 걸 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우파는 가면 안 되는구나. 다 그런 얘기가 지금 출판계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요. 만들어내는 그쪽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다 교과서 이런 집필에 다 참여하고 참고서 집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우파는 앞으로도 계속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면은 무조건 뒤통수 맞고 이제 버림받고 뭐 이게 그냥 공식이 그동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또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제 와이프 관련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또 방송인이 있으세요. 네. 그분이 이제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뭐 제 팬이신데
차유람 선수를 국민의힘이 챙겨주고 있냐? 그래서 제가 전혀 없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사실은 그런 제의를 받았대요. 뭐 총선 때 도움을 달라, 뭐 그런 제의를 받아서 자기는 우파인데 그렇군요. 그러더니 그럼 자기는 못 하겠네요. 예. 근데 그분이 국민의힘에 이번에 오신다라면 총선에 오신다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제안을 받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마지막에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비판과 저희 하소연으로 전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지성 작가가 말씀하시는 그런 좀 답답한 그 상황 있잖아요. 예. 우리 2019년에 광화문에서 모였던 네네네. 연인은 1,000만, 1,500만 가까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저도 하나같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 저도 자주 갔었습니다. 다 그런 답답함을 느껴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 와달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여기 나는 그냥 바깥에서 문화활동만 하겠다고 때문에 굳이 연찬에 와주시고 저희를 뭐 아까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자기가 주관한 행사에 여러 번 와달라고 자기 책도 뭐 쓰는데 도와달라고 뭔가 그러니까 저기 좌파는 사실은 제가 그 전라도 출신이고 그 문재인 정부 때 핵심 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다 저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어요. 혈연 지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씨가 저희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탐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좌파들은 저한테 그냥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해주겠다. 뭐 대통령 빼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제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집요하게 합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우파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우파는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손님이잖아요. 최소한 손님에 대한 기본 애교조차도 없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진짜 이렇게 정말 바깥에서 정말 순수한 애국심으로 싸우시는 이런 이제 고성국 대표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고 정말 이게 마지막엔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아니 이제 진심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 국민의힘과 이 우파 뭐랄까 핵심 세력들은 도대체 누구랑 운동을 하고 싶은 건지 누구랑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국민의힘 어찌할꼬.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뭐 저는 또 끝까지 우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제 모든 지식과 제 노하우 뭐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 그 김동연 지사 요즘 뉴스 검색해 보면 그 요즈마 펀드가 제일 먼저 뜹니다. 요즈마 펀드가 유대인 펀드거든요. 유대인 이렇게 좌파는 사실 유대인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전국 시도 13명 그 도지사를 다 모아서 요즈마 펀드랑 같이 뭘 했는데 굉장히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즈마 펀드가 그 이스라엘 투자사 전체 순위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투자사 넘버 원이 있어요. 그 3조를 굴리시고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매년 그 스타트업 서밋을 하는데 인공지능 관련 4차 산업혁명 한 100조가 모입니다. 80조가. 전 세계에서 다 모여요. 이렇게 유대인 투자사니까. 이 아워크라우드 회장님도 이제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북한 인권 관련 미팅하고 이분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당신 투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딱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워크라우드 그 동아시아 법인 총괄 대표 데니스 반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게 강남에 유대인 투자사 넘버 원 아워크라우드 한국 법인을 만들자. 그리고 한국 투자 담당 직원까지 제가 다 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강남구랑 같이 저희가 이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서밋을 할 건데. 이제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제가 다 지금 뭐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다 그냥 대가 없이 다 저는 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이제 뒤통수는 치지 말자. 진짜 뒤통수는 서로 치지 말고 진짜 위험에 빠지면 좀 쉴드 치는 발언 한마디 하자. 나 공천도 관심 없고 나는 정치 제가 야행성이라 제가 오늘도 오후 3시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 완전 무관심합니다. 그냥 순수 지식인으로서 돕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다. 하지만 고칠 점은 고쳐야 된다. 국민의힘도. 그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차유람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으네요.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네네. 듣겠습니다. 뭐 저는 앞으로 이제 자유우파에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 인권 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일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서 더 큰 결과로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에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화두를 좀 묵직하게 던지셨어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지성 작가나 그 부인이신 이제 차유남 선수나 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미리 좀 살피고 알리지 못해서 저희 고성국 TV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지성 작가의 그 인권,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한테 뺏긴 인권을 우리 자유우파가 되찾아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인권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또 차유람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 뭐 정치가 아니라 다시 이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든 뭐 하여튼 뭔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요. 응원과 격려 저희들 하겠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다시 모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